네, 여의도 사사건건 목요일에 뵙는 두 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Y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 얘기로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민주당 의원 4명이죠. 김종민, 윤영찬, 조홍천, 이원욱 의원인데 대표적인 비명계로 분류됩니다. 이 4사람이 주축이 된 원칙과 상식 모임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자, 김성애 소장님. 자, 이들을 두고 민주당 내용이 심화될 거다. 4명밖에 안 되니까 파괴력이 없을 거다. 그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은 네. 그 파괴력을 점쳐보긴 쉽지는 않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민주당 내엔 계파가 있거든요. 존재합니다. 예전처럼 무슨 누가 공천을 준다 그래서 특정인 지금 이제 얘기해도 되겠죠. 은퇴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정세균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SK계 이런 식으로 계파가 있던 그런 계파는 아니지만 더미래부터 시작해서 여러 계파들이 존재를 합니다. 민평년도 현존하는 계파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4.0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대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이 계파별로 이번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면 안 되겠다라는 집단적인 결정을 했다면 전 그거는 굉장히 귀담아 듣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방침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이 4분의 말씀은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야기들을 듣긴 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에서는 현재 이 정도 갖고 대단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그 정치권 주요 이슈인데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대선 후보급의 지도자가 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 우리 이재명 당대표 이런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력화를 구성을 하자. 4명이 아니라 40명, 50명 이렇게 크게 눈덩이처럼 세력을 넓힐 수가 있으면은 파괴력이 있을 텐데 일단 4분으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동안 목소리가 크고 세력이 좀 많은 줄 알았는데 4명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러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명분 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냐, 이재명 당대표냐. 내년 총선에서 당신들이 분란 일으켜가지고 우리 총선에서 만약 원하는 의석 못 얻으면 당신들 책임 아니냐.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 있고 옳고 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저기에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방법론에서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잘못됐다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이 클 것 같아요. 배신자 우리가 프레임. 싸워야 할 사람은 윤석열 정권이다. 국민의힘이다. 왜 이재명 대표를 욕하느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죠. 김두관 의원은 이 비명계와의 갈등을 푸는 것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 하기 나름입니다. 비명계를 끌어안겠다고 결심하면 같이 가겠다고 하면 탈당이나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친명 일색으로 지도부를 짜고 지금 흐름으로 가면 다른 결심을 할 수 있겠죠. 일부에서는 비명계가 자발적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명계가 나간 자리를 소위 이제 친명 친이대가 포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저는 폭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배신자 프레임도 걱정하긴 하셨습니다만 네. 원칙과 상식 모임 이들이 출범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이 요청한 건 크게 2가지입니다. 자,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 방탄정단 그만하라, 강성 지지층을 동력으로 삼는 팬덤 정치와도 결별하라 이런 주문이 나왔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 네.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달렸다고 했는데 네. 이 대표가 여기에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식을 그만두고 나서는 네.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통해서 네. 자, 우리가 친명, 비명 왜 싸우냐. 작은 차이 극복하고 손잡고 함께 나가자.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은 다르게 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명 인사를
지명을 했고 네. 또한 조정식 사무총장을 유임시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비명계를 배려할 생각은 전혀 없어. 내년 총선 공천권 내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내년 총선 이후에는 민주당은 이재명 당으로 만들 거야 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분들 얘기는 맞긴 맞아요.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돈봉투, 코인 사건의 당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도 아니다. 강성 팬덤의 당도 아니다. 이분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력이 내분밖에 시작을 안 했고 이재명 당대표는 이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이재명 당대표가 아마 방어막을 덧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밀리면은 내가 자칫 잘못하면 비주류도 인정해줘야 되고 공천권도 나눠 먹어야 되고 저 사람들 목소리가 더 커지면 내 지도체제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좀 더 강하게 내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품기는 어렵고 뭐 방어막을 칠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과 네. 달리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공천의 첫 관문이 뭐냐면요. 네. 현역 의원이 있을 경우에 그 지역에 도전하는 도전자가 현역 의원하고 여론조사의 격차가 20%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국회의원 뭐 장성철 그리고 그 밑에 김성애 정치연구소 Y 소장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가 나갔는데 국회의원 장성철 안 찍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 20% 안쪽으로 인지도를 따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 사람 날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공천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서 그 시스템 공천을 뚫고 현재 있는 비명이든 반명이든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휘두를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하는 얘기가 이제 다선 의원들 이야기인데요. 예. 다선 의원들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선의 비명이 많다고 말하는데 친명도 많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게 뭐 있습니까? 안민석 의원 지금 5선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조정식 사무총장도 5선이고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도 5선이고 4선인가 하여튼 그런 데다가 뭐 정청래 의원, 서영기 의원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지금 3선 이상인데 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날리면서 비명을 날리면 그게 비명계 학살인가요? 아니면 그냥 공천 혁신인가요? 전 뭐 이분들을 날린다 만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휘두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적고 아마 한다면 인재위원장으로서 당내 인사들을 발굴하고 또 당외 인사들을 영입하고 근데 이거는 역대 어느 당대표도 다 해왔던 일이거든요. 이것까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당대표를 왜 뽑습니까? 라고 여쭤봐야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권을 휘두름으로써 비명계를 제거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당규에는 의원평가 하위 20% 컷오프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의원평가를 뭘로 할 것이냐. 그거를 정하는 거는 뭐 당대표 지도부, 세부적으로 다 공관위원장이 할 수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오랜 있는 기간 동안 것도 했고요. 공관위에서 다 바꿀 수 있잖아요. 비율도 뭐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 컷오프 규정을 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비명계라든지 미운 사람, 그리고 공천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쳐낼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비명계가 의심하는 거죠. 국민의힘도 이제 평가위원회 평가를 안 믿으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를 보면은요. 당원 단계 룰이 정해져 있더라도 네. 공관위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비율을 마음대로 정하고 또한 새로운 조항을 첨가를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천에 장난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0대 국회 때 정청래 의원하고 이해찬 의원이 컷오프가 됐을 때 이 사람들 20%는 못 날렸습니다. 뭐 다른 조건을 들어서 비대위원장이 직권으로 뭐 날리는 경우들은 뭐 한두 명 정도에서 가능할지 몰라도 자기가 싫어한다고 비명 반명 의원들을 하위 20%에 몰아넣고 내보내는 방식으로는 못합니다. 당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할 여지는 있지만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감수를 하고 당대표가 찍어서 한두 사람 정도를 이건 시범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내보내는 거야. 그건 뭐 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하는 일이지만 네. 비명계를 하위 20%로 채운다? 이거는 당에서 평가를 해본 사람이라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안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원칙과 상식 모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던 이상민 의원은 오늘 불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KBS와 인터뷰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빨리 가부간에 하여튼 결론을 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쪽은 좀 더 시간을 보자는 쪽이고 제가 현실적 가능성까지 다 고려해서 결정을 고민을 하고 결정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지금 민주당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세력이 많으면 듬직한 그 신당을 하나 만들겠는데 이상민 신당 그것도 뭐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상민 신당까지 어제는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오선 중진 의원인데 보수 진보 또 당이란 것이 좀 참 부질없다고도 했습니다. 김성애 소장님, 당에서는 그 이 의원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비판도 나오던데 그 오늘 발족한 원칙과 상식 모임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일단 본인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원칙과 상식은 지금 좀 더 시간을 보자는 말.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 그러면서 당내 세력을 규합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상민 의원은 뭐 지금 국민의힘 입당까지 너무 많이 가신 거고 당이라는 게 부질없다라는 것은 본인 20년 정치를 해보니 본인한테 부질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간 국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욕먹을 지점도 있었지만 분명하게 저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조를 바라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까지 해서 그걸 부딪히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국회를 운영해 왔는데 정당이 다른 게 의미가 없다? 그 지역에서 어느 정당으로 당선되는가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당이란 건 존재해야 되고 전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이상민 의원이 뭐 부질없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열어놓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는 국민의힘 입당할 수 있어. 난 입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나는 모든 선택을 다 열어놓고 판단할 것이다. 열어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과 다른 네 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민주당에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나 이상민 신당 만들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네 분 같은 경우에는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먼저 하고 당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그다음에 어떠한 일을 결행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상민 의원이 원칙과 상식 모임에 계신 분들보다는 좀 더 강경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민주당으로부터 마음은 떠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전에 김성애 소장님이 그 원칙과 상식 모임이 얼마큼 세를 불릴지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세를 얼마나 더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성원들 보면 예전에 친문 뭐 어벤져스 그다음에 한 번에 SK 이게 다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라는 것이 그 당시 모여지는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더 확실한 본인들의 관점과 개혁 비전이 있을 때 더 세를 불릴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태로는 그 숫자가 아주 많이 뭐 예를 들어 두 자리까지 증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명분과 원칙보다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모임에 참여를 하면 내가 민주당에서 공천받는 게 유리할까? 그리고 내가 탈당을 하더라도 이 모임에 있으면은 내가 총선에 출마했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까? 그게 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공천이라는 거죠. 그렇죠. 총선 전에는요, 모든 뭐 후보자들의 판단의 기준은 내 공천과 당선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면 막 국민적인 주목과 각광을 받고 이재명 당대표가 되게 곤혹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고 야, 여기 참석하면은 나는 공천 당선 나 다 될 수 있어. 이런 분위기만 형성되면은 뭐 20명, 30명이 아니라 100명도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보이기에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은 연일 혁신위와 지도부가 주고받기식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대통령으로부터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하자 오늘 김기현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듣겠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발전적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하고 그것이 공식 기구를 통해서 잘 논의되도록 그렇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네. 어제는 김기현 대표가 좀 발끈하기도 했는데 저 오늘은 좀 들어보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좀 적당히 하자 뭐 이렇게 들리네요.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당대표가 적당히 좀 짜고 치면서 당의 개혁 동력, 혁신 동력을 이끌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지난 2주 동안 계속한 내용은 뭐냐면
자, 영남권 중진 3선 다선의 의원들 다 빨리 결심해라. 네. 지금 20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뇨한 위원장이 내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어, 용산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바로 방금 전에 네,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이죠. 네. 네. 나 그럼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라고 네. 하고 김기현 당대표도 당의 일에 자꾸 대통령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 이런 식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싸움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뇨한 위원장이 어떤 반격 카드를 내세우지 못하면 네. 앞으로 이뇨한 위원장은 다선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 불출마 이 얘기를 네. 할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혁신이가 계속 혁신의 동력을 이끌어 가려면 김기현 당대표가 상당히 민감해하는 저런 거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든지 네. 아니면은 더 강력하게 뭔 소리냐 나는 자리를 걸고 당신의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구한다라고 강하게 나올지 우리가 앞으로 이뇨한 위원장의 메시지와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제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풀어가기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성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뇨한 네. 위원장의 계속되는 패턴이죠. 처음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친하다, 매일 네. 통화한다 그랬다가 다음 날 이제 부인하고 나서 매년 통화한다라고 말이 바뀌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웃었지 않습니까? 그럴 네. 리가 있냐. 매일 통화하던 말이 매년으로 바뀌는 게 저분이 의사시잖아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런 정도의 분간이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한 번의 설화를 겪었는데 또 대통령실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뇨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대통령께서 당이 개혁되길 바라는 마음을 본인이 알고 지금 혁신을 추진하는데 네. 반대라니까 이거 대통령 뜻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하는 상황인 것. 대통령실에서 부인은 했지만 그럼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없는 말을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혀 모른 채 특히 대통령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저런 식으로 허풍을 떠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혁신위원장을 합니까? 대통령 파리를 하면서 여당을 지금 들쑤시고 있는 사람 같으면 당대표실에서 오늘이라도 해임해야죠.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뇨한 위원장은 대통령의 뜻을 알고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고 네. 그런데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야 대통령이 진짜 그 정당을 막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렇게 뜯어고친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한 발 비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당 지도부가 권한을 부여해 준 건데 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연일 이제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반응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혁신의 대상이 네. 당대표실이라고 지금 이뇨한 위원장은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국민들은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그런 괴리가 극복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계속 난항이 거듭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윤핵관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결국 이것이 혁신위의 성패를 가릴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결별을 결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 장 소장님, 네. 대통령과 윤핵관과의 결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상징적인 분이 있어요. 네. 장제원 의원일 수밖에 없어요. 영남, 다선, 중진, 윤핵관 다 걸리잖아요. 네. 그렇다면 장제원 의원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가 대통령이 윤핵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미터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큰 산악회 행사를 통해서 나는 버티겠어. 나는 내 지역구에서 그대로 출마할 거야. 나에 대해서 불출마라든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도 하지 마. 나는 내 지역구에서 정치 인생을 마감할 거야. 이런 강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 정도면 본인 의중을 충분히 보여줬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네. 용산에서 네. 좀 기분 나빠할 만한 말까지 했어요. 나는 권력자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까지 내 했단 할 말 말이에요. 하겠다 네. 이런 얘기 하셨죠? 그건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항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한 처신과 메시지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계속 버틸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네. 그래도 내가 정기국회 끝나면은 그래도 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큰 결단을 하겠어. 이렇게 판단할지는 좀 네. 한 2, 3주만 지켜보면은 장제원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네. 다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그 현상만 갖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정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장제원 의원이 실제로 그냥 대통령에게 대든 경우 이러나 저러나 무소속으로라도 24년에 국회만 들어가면 네. 28년 내가 공천받을 때 대통령님은 거기 안 계실 거잖아요라고 선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보시는 거고요. 높진 않지만 네.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짰다라고 하면 이건 뭐 오스카에서 대상 받을 시나리오인데 그러니까 갈등이 극한의 상황으로 갔을 때 장제원 의원이 희생을 하거나 즉 불출마 선언 혹은 장제원 의원이 희생당하거나 인유한 혁신위원장에 의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천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클라이막스가 만들어지면 네. 우리가 그 예전에 고대시대 제례를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서 희생양, 양을 죽임으로써 이 파티를 끝내잖아요. 그 순간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네. 장제원의 희생으로 국민의힘의 모든 공천이 잘 된 것처럼 만드는 극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승전결을 승단계에서 이와 같은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제원 의원이 그럼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면 혁신위도 성공을 하고 국민의힘도 뭐 바뀐 것은 없지만 대단한 혁신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 걸 상상하고 짠 시나리오라고 하면 예,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극적인 효과를 노린 연출이다라는 그런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장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시나리오를 네. 짜려면요, 정말 몇몇 사람들이 다 사전에 조율하고 합의하고 작전을 같이 짰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은 워딩이나 메시지나 아니면 행보 같은 것을 보면은 이거는 서로 좀 작전을 같이 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네. 한 가지 좀 국민의힘이나 용산이나 장제원 의원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유한 위원장의 2주간의 드라이브를 통해서 윤핵관의 이선 후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험지 출마가 내년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이제 12월 초에 저 불출마하겠습니다. 저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중도층에서 와, 정말 장제원 의원 대단한 결심을 했구나.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지만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 저런 정말 희생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국민의힘 지지해야지. 과연 이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가 상당히 좀 이상하게 흘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핵심 관계자들의 이선 후퇴는 이끌어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만 갖고 과연 총선 승리를 담보해낼 수가 있느냐. 네. 지금 방향이 너무 일방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다른 부분을 너무 도외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러다 결국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될 거라는 설도 나오고요. 자, 장성철 소장님. 네. 한동훈 비대위가 뜰 거라는 관측 어느 정도? 이게 며칠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전부터 네. 여의도에 흉흉한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을 거둬들였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토요일 날 귀국하고 난 다음에 주말에 당내 여러 상황들을 다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를 할 것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모셔올 거다. 네. 이런 시나리오가 쭉 이제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다음 주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공천 잘할 수 있을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용산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몇몇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소문들이 눈덩이처럼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당이잖아요. 국민의힘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용산과 어떠한 교감과 조율을 통해서 여권이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당 지도부를 교체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것은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것은 당연히 여권 내의 조율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선거철이 되면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아요, 아주.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신윤핵관의 등장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원래 윤핵관이라는 건 아주 짧게 설명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격당하던 윤석열 지검장을 지켜줬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의 위원들이었습니다.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의원이 그때 다 같이 활동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윤한홍 의원까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친해져서 대통령은 됐는데 이분들이 당내 장악력이나 영향력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마찰과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바뀌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같이 일해보고 여러 가지로 경험해봤던 사람들로 즉 신윤핵관으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신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동훈 비대위 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서 시작해보면 네.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는 나가라고 하는 거고 그 자리에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들 원희룡 검사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 이런 분들이 더 저격이라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논리 안에서는 체계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가 중요한데요. 네. 이번 총선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태도, 애티튜드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은 야당을 향해서 매섭게 싸우는 어떤 이런 공격수로서의 이미지는 보여줬지만 총선에서 중도층을 감동시킬 만큼의 어떤 중간자적 입장,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의 위험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비대위를 맡아서 총선을 이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공격적인 그림, 막 이런 시원한 그림은 나오겠지만 중도층들이 반응할까 봐요. 반응할 건지에 네. 대해서 한번 잘 판단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정말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진로에 있어서도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긍정적일 것인가 그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총선 출마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했을 때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까 이거를 쭉 한번 좀 백지에다 놓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치인들 있잖아요. 생각이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과연 한동훈 장관이 잘 조율해 가면서 총선 공천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치를 안 해보셨잖아요. 그냥 공직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복잡다난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권을 조율할 수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이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 언론이 한 장관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의 행보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장 소장님. 네. 뭐 이런 부분도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원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저러한 모습들은 총선에 등장하기 위해서 몸풀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배우자가 공개 활동한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러한 적십자 행사에 가서 불이웃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국무위원 배우자가 할 일이에요. 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 왜 작년에는 왜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왜 안 하셨을까요? 지금 저렇게 등판을 하고 저렇게 사진으로 주목을 네.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도 지금 저 사진에 담겨져 있고 네. 한동훈 장관이나 아니면 한동훈 장관을 정치에 데뷔시키기 위해서 간 보기 위해서 국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저런 사진을 띄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즘에 유의 있게 보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직설적으로 되게 거칠게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의 말도 좀 거칠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아치는 거는 맞는데 네. 그래도 국무위원이라면 좀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인 용어를 동원을 해서 후지다라는 표현 네.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용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본인도 어느 정도 내가 총선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민주당 듭니다. 의원들하고 이제 치고받고 하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표현들. 언론이 이제 주목하는 네. 그 아내분, 네, 그 행보들. 네. 자, 이런 상황까지 김성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십으로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저는 네. 사실 뭐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에 대해서 뭐 공격하거나 뭐 이럴 의도는 전혀 없는데 사진 보고 약간 재미있었던 부분은 저분 혼자 지금 하얀색 귀걸이 굉장히 큰 걸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귀걸이가 저분 프로필 사진 찍을 때도
같은 디자인의 귀걸이였습니다. 뭐 브랜드까지 같은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준비를 하고 나왔다. 소위 말하는 헤메코라고 하죠. 헤어, 메이크업, 코디가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사진이 찍힐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물론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 필요 이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를 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검증할 좀 뭐 그런 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일을 잘하느냐인데, 조금 전에 설명 주셨지만 야당과의 말싸움에 있어서는 대단한 뭐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특히나 한마디 한마디 받아치는 게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없으니까 한동훈 장관의 도어 스태핑이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가만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합참의장의 이 인사검증까지 벌써 학폭만 걸린 게 3건입니다. 한 건은 뭐 대통령실에서 따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모든 인사검증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는 앞으로 인사검증을 하면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시작이 되니까 우리는 서류를 수집하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셨고,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 대단한 뜻을 밝히면서 취임사에도 밝혔지만 올 3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농번기에 5만 비닐하우스 찾으러 다니면서 이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 다 잡아갔던 게 법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민청을 만들겠다는 것과 또 이런 일들의 불일치들, 그러니까 능력적으로 보여준 것은 없고 그냥 말잔치뿐이었는데, 뭐 정치인들의 능력으로 보겠습니다만 과연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네. 최근에 사기범 전총조 씨 같은 경우에 사면까지 했던 이거 윤석열 정부의 사면이 이루어진 검증을 또 법무부 장관이 했던 점까지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는 좀 다음에 더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 이슈도 계속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나왔습니다.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재발의에 당초 대상으로 고려했었던 이몽석, 이희동 검사도 함께 탄핵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는데요. 자, 민주당의 입장, 국민의힘 반응까지 듣겠습니다. 이 정도는 탄핵 사유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아마 예상하실 것 같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 저희 TF가 검사범죄 대응 TF이긴 하지만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밥상에 밑반찬처럼 늘 올라있는 협박 4종 단골 먹거리가 됐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정당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번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김성애 소장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당내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그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울 거다, 이런 말과 함께 무대응을 주문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당 지도부의 기류는 지금 앞서 보신 김용민 의원과는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기류가? 네, 김용민 의원이 이제 검사범죄 TF에서 팀장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고, 당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효과적으로 탄핵카드를 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뭐 김용민은 한 사람의 의견으로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과장이라고 보고요. 박상대 의원의 말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재감만 부각시켜줄 수 있다, 뭐 그런 굳이 건가요?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박찬대 최고위원의 주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국회에서는요, 의무와 권한으로 탄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뭐냐면, 한동훈이라는 국민의힘과 보수파의 중요한 정치적인 자원을 그냥 사냥감 몰듯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냥 표적 삼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걸 너무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정략적으로 당리당략을 위해서 한 국무위원의 탄핵을 민주당이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회, 장성철 두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